좋아요, 구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고하죠. 자, 두 가지만 기억하셔라. 네. 첫 번째, 이 지표 발표 난 게 경기가 좋을 때인가 나쁠 때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절대 헷갈리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미국 지표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물가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 면면을 보면 소비가 주는 패턴. 소비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소비가 주는 패턴. 고용에 대한 관계도 사실은 고용이 탄탄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탄탄한 것 같기는 한데, 표면적으로는 내면을 보면 고용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자, 근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고용 시장이 일단은 무너져야 인플레이션이 바로 잡힌다. 이게 명제거든요. 그러면 고용 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큰 물줄기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지표 해석을 하실 땐 이 지표가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경기에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만 일단은 판단하셔라. 경기가 좋으면 미국 시장이 오를 것이고 경기가 나쁘면 미국 시장이 다운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미국 지표, 미국의 노동 지표가 11월 말부터 저번 주까지 발표가 다 됐는데 몇 가지를 좀 체크하셔야 되는 이런 지표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고용자 수. 자, 첫 번째 한번 좀 볼게요. 고용자 수하고요. 고용자 수 마이너스 엔잡러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투잡 하시는 분들, 쓰리잡, 포잡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으시죠. 자, 이거는 뭡니까? 파트타임 잡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고용이 조금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차피 22년 초에는 20년이죠. 20년 초에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자, 고용자 수 마이너스 엔잡러가 일단은 고용자 수보다 일단 밑에 내려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게 끌어올라지고 있다는 거는 엔잡러들, 그러니까 두 가지 일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를 한다라는 거는 뭡니까? 고용 시장이 조금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면 고용자들이 어떻게 해요? 피고용자들에게 임금 인상을 덜 해주고 시간을 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잡러가 더 많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자, 20년 초를 보시면 여기에서 팬데믹을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고요. 그리고 핵심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있습니다. 16세에서 54세입니다. 핵심 경제활동 인구가.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오르는 성향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밑에 핵심 경제활동 인구는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어떻습니까? 자, 팬데믹 이후로 해고된 사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이게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자,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올라오는 거는 맞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 떨어집니다. 눈으로 봐도 사실은 떨어지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핵심 경제활동 인구가 노동시장에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 자, 노동시장에서 지금 임금 격차가 나는 이유, 수요와 공급이 벌어지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항상 드립니다. 이거는 오피셜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의 오피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뭡니까? 13년 동안 자산 가격의 증가로 인해서 은퇴를 많이 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어차피 나는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돈이 많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코로나의 위험을 감내하고 직장에 복귀를 할 그런 유인책이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공급이 깨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3D 사업 굉장히 힘든
그런 산업군에서 이민자들이 기저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공급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핵심 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생각만큼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좀 많이 바꿔놓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한 핵심 경제 활동 인구에서 이탈된 55세 이상이겠죠. 이탈된 사람들도 직장으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더구나 핵심 경제 활동 인구들도 뭡니까?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노동을 할 그런 유인책이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엇갈리는 미국 지표라는 타이틀을 제가 지금 걸었는데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해서 자, 보세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데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큰 물줄기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제가 월요일 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과열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과열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이 경기 과열된 것을 이제 식혀야겠죠. 그럼 여기에서 페드가 꺼낼 수 있는 정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과열된 경기를 쿨다운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죠? 소비가 줄어들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물가 지표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물가가 내려가면서 기업들의 생산성 활동이 현저히 작아지겠죠. 자, 그럼 뭡니까? 기업들은 구조 조정, 정리 해고를 하고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여기에서 뭐가 발생을 하느냐? 노동지표의 변화를 여기에서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게 됩니다. 노동지표의 변화라는 건 뭐죠? 가장 핵심적인 구인이직 보고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그 다음에 실업률, 비농지표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동지표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되고 마지막으로 겪게 되는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경기 침체가 여기 오는 거예요. 자, 사실상 이 노동지표 3번이라고 칠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3번, 4번은요, 여러분, 이거 바꾸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번, 2번까지는 이렇게 가고요. 3, 4번은 침체가 먼저 오고 실업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항상 후행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제가 월요일 날 설명을 드렸나요? 여기에서 연준의 피봇이 나온다. 연준의 피봇은 뭐다? 금리 인하. 왜 금리 인하를 합니까?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경기를 다시 부양하려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유인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페드의 피봇이 여기에서 나오고 진정한 페드의 피봇은 금리 인하다라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 깨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위에 제가 그려드린 이 경기 사이클이죠. 경기 사이클은 항상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파란색으로 좀 그리면 페드의 목표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착륙. 그렇죠? 요 정도요. 요 정도. 이 정도 깊이가 아니라 이 정도 깊이의 연착륙을 지금 페드가 계획을 하고 있고, 자, 이거냐의 싸움이다. 경기 하강은 온다. 어쩔 수 없어요. 경기 하강은 옵니다.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고 노동지표는 낮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침체가 오느냐, 이렇게 오느냐,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2023년에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니까 요 프로세스, 금리 인상, 소비, 물가 지표 눈으로 확인하고 실업률 오르고 노동 지표의 변화, 그 다음에 침체 다음에 피봇, 이 모든 게 2년 정도 걸린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표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있습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이렇게 낮아지면서 실업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일단은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낮아진다. 이게 사실은 문제죠. 이게 사실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할 사람이 있어야 임금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하는데 지금 일할 사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연령을 좀 보겠습니다. 연령은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체크해둔 부분, 55세 이상이 현저히 떨어진다. 55세 이상이 현저히 떨어진다. 자, 인생은 몇 살 때부터죠? 거의 요즘에는 70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60대이신 분들도 60대이신 분들도 지금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70대 초반이신 분들도 일을 많이 하세요. 인생은 70부터인데 지금 55세 이상 미국인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15년에서 조금 많게 보면 한 20년까지 노동인구에 편입이 돼야 돼요. 사실은 노동인구에 편입이 돼야 이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소비 활동을 하고 미국은 내수 경제가 65% 정도 되기 때문에 내수가 돌면서 경기가 또 활성화되는 건데, 자, 70 정도까지 일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 노동 인력이요, 15년에서 20년 정도의 노동 인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가 문제 아닙니까? 그죠? 노동인구가, 절대적인 노동인구가 지금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산가치로 인한 은퇴 그리고 이민자를 막는 정책 때문에 지금 참가율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거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고 2023년에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키워드로 지금 잡아 드릴 건데요. 2023년에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향후에 2023년에 아마 공중파에서도 좀 다큐멘터리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정책과 불확실성의 확대로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자, 2월에는 4.75. 자, 보세요. 지금 2022년 12월에는 약 4.5%로 지금 멈출 것 같아요. 금리 상단이. 근데 일단 2월에는 지금 49.5%의 확률로 뭡니까? 4.75에서 5%. 이거 5%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2월 달에 0.5% 올릴 가능성이 있고, 자, 이거 3월 달이 일단은 중요한데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가 47%, 그 다음에 5.2%가 38%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월가에서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월가에서도 지금 정책금리의 상단 굉장히 좀 헷갈리고 있고, 사실은 제가 기준금리의 상단 맞출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4.5%의 이 그래프와 CPI가 7.7%로 내려오는데 골든크로스 부근에서 상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골든크로스 위로 갈 겁니다. 딱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이 골든크로스 위에서 금리 상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 분석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12월에 4.5%로 일단 끝납니다. 그렇죠? 12월에 4.5%로 끝나고 내년 2월에 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CPI가 7.7%죠. 솔직히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직도요. 그렇죠? 굉장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름부터 CPI 분석할 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CPI는 물가는 떨어진다. 왜냐? 금리 인상 정책을 쓰니까 당연히 물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급격하게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 필립스 곡선 제가 그려드린 거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가와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에서 필립스 곡선이 기존 필립스 곡선이 원래 이렇게 되는데 페드는 지금 뭘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직접 그려드렸나요? 이렇게 가야 된다. 기울기가 급격하게 내려가야 물가가 빨리 잡히고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완만하게 떨어지죠. 한 요 정도? 그렇죠? 9.1. 여기가 9.1이었고 이게 뭡니까? 7.7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기울기가 완만하고 그러면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금리입니다. 4.5%. 자, 기술적 분석을 여기에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빨리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CPI가 빨리 내려오거나 어떻게 돼요? 금리가 빨리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조절을 하기가. CPI가 쉬울까요? 금리가 쉬울까요? 금리가 쉽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돼요. 사실상. 저는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지금 5%, 5.25% 일단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거는 아닐 것이다. 일단 올해는 4.5%로 끝내고 내년에 한 차례 정도 조금 쉬어가는 초반에 쉬어가는 타이밍을 한 다음에 이 CPI가 떨어지는 기울기가 급속하지 않으면 금리를 0.5%씩 몇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전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최종 금리의 상단은 5%는 훨씬 더 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제가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다음이 금리 정책과 불확실성의 확대인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스프레드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면 우리가 뭐가 옵니까? 금융 위기가 오죠. 네.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을 하는데 이 아침에 금융 위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년 만에 최대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좀 심각하죠. 네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지금 개장 20초 남았으니까 내일 일단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